자, 요번에는 이제 퇴직연금과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어요. 그렇죠?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모두 전환을 해야 되겠죠. 퇴직연금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 할 거는 97페이지서부터 112페이지까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서 또 그냥 참고사항만 할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 또는 다뤄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국민연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전부 다가 시험 출제 범위다. 그 다음에 연기연금도 마찬가지다. 뭐 연기연금 같은 경우에는 눈 감고 이렇게 아예 떠오르실 수 있을 정도로 연기연금이나 아니면은 그 국민연금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국민연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해서 학습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로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퇴직급여다라고 하게 되면 97페이지에 쭉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정리한 게 이제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퇴직급여에 대한 종류. 그러니까 퇴직하게 되면 두 가지 부분으로 보면 돼요. 퇴직이다. 퇴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퇴직금이라는 거, 퇴직 일시금이라고 얘기하죠. 일시금,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이제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퇴직금, 퇴직했을 때 받는 퇴직급여, 이거를 그러면 각각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용주가 보는 개념과 근로자가 보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 이제 맨 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 세 번째 줄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 중에 공로를 보상하는 거다. 사용자는 퇴직금은 이건 당연히 공로 보상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 뭐 무슨 얘기냐, 이건 임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무 기간 중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후불하는 성격이다. 후불임금이다. 임금의 성격이다.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요건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용주 입장에서 후불임금의 성격으로 정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면 틀린 거죠. 저거는 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저 대목은. 그 다음 퇴직 일시금. 근로자가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 즉 퇴직금 제도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근속기간과 임금 수준에 따라서 산정하게 된다. 근무기간하고 그 다음 임금 수준. 평균임금 수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퇴직금 달라지니까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저희가.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유형에는 확정급여, 확정기여, 하이브리드형. 확정기여, 확정급여, DBDC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12, 하이브리드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거는 우리 법률상에 나눠지는 기준은 아니에요, 이 기준은. 예, 요 교재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법률상 기준은 아니다. 왜냐면 이거 12형은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요 교재에서는 이렇게 임의로 나눈 거예요, 저건.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뒤에 가서 아주 상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나 연금의 산정 방식이 사전에 결정된 거다. 요거는 회사가 운영해요. 회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을 회사가 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줄 돈이 결정이 돼 있어요. 확정급여, 급여가 확정이 돼 있다는 거죠. 뒤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우리나라의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은 명목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얼마 주겠다라고 하면 그 금액 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일부 선진국에서는 실질가치 보장하기 위해서 올려주는 데도 있다. 요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돈 내고 그 다음 회사가 돈 내고 책임진다. 운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 줄 돈이 이만큼 정해져 있어요. 이만큼 정해져 있는데 책임을 지고 운용을 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어. 어차피 이만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금은 올라가겠죠? 그죠? 만약에 잘했어요. 운용은 사용자 부담금은 내려가겠죠. 그죠? 줄 돈은 정해져 있는 거고 운용은 내가 하는 거니까 회사가.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퇴직급여 수준이나 연금 산정 방식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그쵸? 급여가 이미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확정 기여형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건 회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기면 된다라는 거죠. 더 잘한다 뭐 그런 기준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높고 안정적인 고용 상태가 유지가 되는 대기업 근로자에게 선호된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급여 인상률만큼은 더 줄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급여 인상률만큼 더 줄 거로 생각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못 미쳐도 그 금액은 주거든. 근데 확정 기여형은요, 근로자가 운영해요. 그래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회사가 주죠. 돈은 회사가 주는데 운용은 근로자가 해요. 그러니까 책임이 근로자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더 받고 덜 받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기 나름이에요. 확정 기여형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임금 인상률보다 내가 운용한 수익률이 적으면 나는 확정 급여형 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지. 그래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 부담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건 급여가 확정이 돼 있는 거고요. 여기는 사용자의 회사의 부담 수준. 사전 확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퇴직금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알고 퇴직금은요. 1년 근무하면요. 1개월치 넣어줘요. 물론 평균 임금이고 90일간의 평균 임금에 뭐 계산해서 뭐 근속연수 곱하고 이런 건 다 나중 얘기고 어쨌든 1년에 1개월치 넣어주게 돼 있어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총임금의 12분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조건 넣어주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 회사에서 부담하는 그 수준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걸 근로자 책임으로 알아서 굴려서 나중에 갖고 가는 급여, 나중에 갖고 온 퇴직급여 수준은 이거는 모르겠고 여기는 그게 결정이 돼 있고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회사가 책임지는 부담금의 수준은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자기 몫만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나머지는 종업원이 알아서 운영해서 갖고 가는 거고 여기는 회사가 알아서 다 하고 주기로 한 금액을 줄 거기 때문에 종업원 입장에서는 이건 신경 쓸 게 없는 거고 이건 운용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됐다. 적립급여 운용은 근로자 본인이 선택해서 운용하고요. 급여의 수준. 이 수준은 모르겠다라는 거죠. 뭐에 따라서? 운영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준 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 부담금을 정한 기간 단위로 근로자가 선택하는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만 하면 된다. 회사는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로자도 사용자 부담금과 별도로 추가로 기여할 수 있다. 이거는 이게 퇴직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모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어차피 운용하는 거니까 여기다 내 돈도 들어갈 수 있다.
내 돈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추가 적립을 할 수 있다. 내 돈으로도. 회사에서 준 돈과 내 돈을 합쳐서 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확정 급여형은 안 돼요. 이 통장은 회사가 알아서 운용하는 거에 내 돈 집어넣고 나중에 손해났다고 책임지라고 회사한테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내 돈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추가 기여가 안 된다. 여긴 추가 기여가 된다. 독일이나 일부 국가에서도 보조근무로 납부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납입 단계와 운용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인출 단계에서 과세하는 EE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EE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EET 방식. 뒤에서 배울 거야. EET 방식에서 사용자 부담금은 해당 기업의 선비로 처리 허용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여기 뭐가 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그 밑에 보면 그러므로 EET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은 납입과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만큼 투자 원금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어서 투자 수익률이 증대된다.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인출 단계에서 과세를 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요거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이제 EET 방식. 세금을 안 받는다는 거죠. 지금 현행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C형에 본인이 추가 기여를 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본인이 추가 기여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배울 거니까 외워주세요. 세액공제라는 걸 해줘요. 세액공제. 세액공제. 그러면 내가 돈을 낸 거에서 일정 부분만큼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거지. 예, 세액공제라는 걸 해주고요. 두 번째, 그 사이에 운용하고 있는 거에서 원금이자 막 움직이면서 세금 나오고 그럴 거잖아요. 그 운용기간 동안에 세금 부과를 안 해요. 운용기간 동안에 세금 부과를 안 해요. 그 안에서 이자 발생하고 하는 거 찾을 때까지는 세금 부과 안 하니까 이자가 세금 낼 돈에 또 운용을 하니까 이자가 계속해서 붙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복리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세 번째, 그러고 나서 인출할 때 세금을 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금을 돌려주고요.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금을 안 떼고, 나중에 텍스를 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ET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 안 하고 돌려주고, 그러니까 EET 방식이다. 그 다음에 거기 하이브리드형 보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돌려준다는 개념이 어떤 건지 제가 이제 연금 쪽에 얘기할 때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걸 다 풀어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려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세액공제라는 게 있구나. 세액공제라는 걸 하는구나. 그 다음에 운용기간 동안에 세금을 안 떼는구나. 그리고 인출할 때 세금을 떼는 방식을 EET 방식이라 그러는구나. 그 대표적인 게 DC구나. 라고 지금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 이거는 국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외국 제도를 살짝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서 하이브리드형이 현재 뭐 많이 판매되고 있다 뭐 이러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DC형 특성을 감안한 DB형이다라는 거죠. 결국 DB형이다라는 거예요. DC형 특성을 가미한 DB형 퇴직연금이다. 12는 하이브리드형은 퇴직연금은 사용자 기여금과 운용수익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 기여금과 운용수익의 일정 수준, 즉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보장하는 거였잖아요.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일정 수준은 보장하고 그다음에 적립금 운용 결과를 반영해서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일정 수준은 픽스 시켜놓고 나머지는 더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 부분은 이제 DC형과 같이 움직이겠다는 거. 같은 형태로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기본 깔고 가겠다라는 거지. 간단히 얘기하면 CB는요, 기본 깔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B형은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확보할 수 있고 적립금 투자 수익률을 추가로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바로 밑에 C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인력 확보와 유지를 위한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부담도 따르죠. 근로자 퇴직급의 일정 수준을 보증해야 한다는 부담도 따른다. 퇴직연금은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퇴직급여에 대한 종류.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 중에서 CB 빼놓고는 국내 거 똑같습니다. DBDC는. 그럼 국내 퇴직급여에 대한 제도를 좀 살펴보자.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건 퇴직금 제도고요.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거나 하는 건 퇴직연금 제도라는 거죠. 이제 퇴직연금 제도 계좌를 옮겼다가 연금 안 받고 일시금으로 깰 수도 있으니까 세금 내고. 퇴직금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 뭐 좀 나와 있고요. 퇴직연금 제도 2005년도 12월, 그렇죠? 2005년도 12월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시행이 됐다. 그래서 바로 밑에 근태법 퇴직급여의 종류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제가 아까 2015년이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2005년도에요. 얘기 잘못했어요. 그냥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보시면 이게 2005년도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꽤 많은 그 부침을 겪었어요. 법이 전면 개정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꽤 많은 제도에 이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법은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2005년도에 만든 애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이는 얼마 안 돼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청소년기, 유년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도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한 이후에도 꽤 많이 법은 바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많은 제도가 바뀌면서 제가 연도를 다 기억하다 보니까 아까 그냥 얘기를 2005년이 아니라 2015년 한 것 같은데 일단 그건 통과하시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근태법이라고 얘기하죠. 퇴직급여 종류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으며 거기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다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장은 다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도입할지 여부는 바로 밑에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했다. 왜냐하면 도입을 만약에 근로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더 제도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퇴직금 제도를 보게 되면 기존의 퇴직금 제도, 맨 밑에 퇴직금 제도는 연공 서열에 의한 급여 구조와 장기 근속 고용 체계라는 퇴직 시에서는 일정 고용 체계에서는 퇴직 시 일정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장기 근속을 하고 이렇게 퇴직금이 꾸준히 올라가는 급여가 올라가는 체제, 나이가 먹으면서 급여가 올라가는 체제에서는 최종임금 곱하기 그러니까 최종적인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연공서열이 아니라 연봉제잖아. 그렇죠. 대부분 회사가 많은 회사가 연봉제잖아요. 오래 근무했다고 봉급 높은 거 아니죠. 성과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좀 틀려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전통적인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제도가 아니고 연봉제로 전환되고 있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으로 인해서 조기퇴직이나 이런 부분들, 근속기간이 짧아지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퇴직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금 보장이 어렵고 그 다음 두 번째 은퇴 소득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권이 보장이 취약하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사회 유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융기관에다 돈을 맡겨놔야 되는데 법률상 안 그래도 된다라는 거지. 퇴직금 제도는 내가 그냥
회사 안에서 그냥 퇴직금을 갖고 있다라고 회계 처리만 하고 나중에 파산해버리면 나 몰라 뭐 이래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퇴직연금 제도는 무조건 사회 금융기관에다 예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더 안정적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이런 걸로 봐서. 은퇴소득으로서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한 3년 근무하다가 퇴직해서 퇴직금 찔끔 받은 거 그냥 새로 직장 얻을 때까지 생활비로 써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지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이 먹어서 퇴직했을 때 남는 돈 아무것도 없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계좌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퇴직금이 있을 때마다 이 계좌에다 넣어놓으면 세금 혜택도 주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 돈을 모아질 거고 그렇게 모아지게 되면 나중에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보단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금의 운용성이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내가 잘못 운영하면 망가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좋은 말로 해서 적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퇴직금으로 놔뒀을 때 운영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문 운영 인력으로 운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건 그런 거예요. 네, 요즘에 퇴직연금에 대한 운영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아서 이게 뭐 적극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퇴직금 제도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퇴직금 제도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라는 걸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퇴직연금 제도라는 걸 좀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DB, DC, IRP가 있다라는 거예요. DB와 DC, IRP.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요거는 운영 구조가 이거가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DBDC, IRP 다 하나씩 배울 거니까. 요거는 그 맛배기는 배웠죠? 네. 얘는 이거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요거 운영하는 회사보다는 좀 소규모 회사에서 운영한다라고 기업 IRP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규모의 차이가 좀 있고 있지 거의 운영은 똑같다. 바로 밑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는 사업장은 노사가 합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DC든 DB든 IRP든 어느 거 하나만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초기에는 그랬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어느 거 하나만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거 다 해도 돼. 예. 그 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동시 중복 가입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요. IRP는 몇 미만? 10인 미만. 그러니까 IRP는 여러 가지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업 IRP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적립 IRP, 퇴직 IRP, 기업 IRP 이게 갈라져요. 세부적으로 보면. 근데 기업 IRP. 그래서 IRP 종류 이렇게 나오는 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종류를 보면 DC, DB, IRP. 그래서 통산형 IRP와 추가형 IRP. 뭐 이렇게 그 박스에 나오죠. 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종류가 나오는 부분들. 요거는 기업 IRP는 일단 살짝 빼놓고 퇴직금 적립하는 IRP는 살짝 빼놓고 퇴직금을 옮겨갔을 때 운용되는 형태의 IRP 이렇게 앞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다 정리할 겁니다.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IRP 종류는 여러 개가 있다. 그 안에 운용되는 형태에 따라서. 근데 그걸 다 그냥 IRP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급여 수준은 법정 퇴직금과 동일하고요. DB 같은 경우에는 운영 결과는 사용자 부담금은 운영 결과에 따라서 바뀐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입자가 내 돈 못 넣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적립 방식은 부분 사회 적립 방식이다. 이 부분 사회 적립 방식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페이지를 살짝 먼저 보시냐면 페이지 119페이지 잠깐 한번 넘겨보는 거예요.
거기 표 5-8에 보면 DB형 퇴직연금의 사회적립 비율이라고 있어요. 외부에다 적립할 수 있는 비율이 처음에는 70, 80, 90, 100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립 비율. 그러니까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90%까지는 무조건 외부 적립. 내년도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0% 사회 적립. DB는. DC는 무조건 사회 적립. IRP도 무조건 사회 적립. 그러니까 이만큼 외부에다 넣어놓으라고 하는 게 강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분 사회 적립이에요. 적립금 운용 주체는 사용자. DC형 같은 경우에는 운용 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요. 급여 수준은 그 다음에 사용자 부담금은 어차피 1년에 1개월치 넣어주는 거니까 12분의 1 법정 퇴직금 수준하고 똑같고요. 나머지 돈 갖고 가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가입자 기여금, 내 돈은 내가 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액 사회적립이고 운용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고. IRP하고 똑같죠.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통산형 IRP가 있고 추가형 IRP가 있는데 통산형 IRP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네요. 기업 IRP, 통산 IRP, 추가 IRP 이렇게 보면 기업 IRP 같은 경우에는 10인 미만. 네, 기업체가 하는 퇴직금을 쌓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퇴직금을 이렇게 모아놓는 기능을 하는 IRP고 이 통산 IRP는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을 넣어놓는 거야. 여기다가. 이건 이연퇴직소득이라 그래갖고 여기는 적립을 하는 기능이고요. 여기는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넣어놓는 기능을 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내 돈 넣어놓는 거. 넣을 수 있는 IRP.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렇게 빼놓고 이거 두 개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급여 수준은 퇴직 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이고요. 그러니까 퇴직금 받아서 넣어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용자 부담금은 퇴직 일시금 또는 퇴직연금 적립금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기업은 가입자가 추가 납입이 가능해요. 여기도. 다만 그 계좌 자체에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때 얘는 뭐 추가 납입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 전액 사회 적립이고 근로자가 운용 책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IRP. 요거는 내가 적금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회사하고 상관없이. 이런 경우엔 당연히 회사 돈은 못 들어가니까 사용자 부담금은 납입 불가죠, 당연히. 내 거는 당연히 납부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요거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복잡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퇴직연금 다 배우고 나면요 그냥 쳐다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렇게 나눠진다. 그 다음에 해외 퇴직연금. 요건 해외 퇴직연금은 크게 중요성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법 개정 될 때마다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쪽 나라에서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냥 딱 볼 것만 체크할게요. 미국 맨 밑에 나가면 401k EET 방식의 DC형 연금이다. 끝.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맨 위에 줄에 2006년부터 TEE 방식, 세금 띄고 나서 이제 계산하는 세금 띄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로스 IRA 또 생겼다. 뭐 그런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영국 BSP 기초연금하고 국가지휘연금 그래서 S2P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테이크홀더 연금 이란 이름이 나오면 영국. 그 다음 네스트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밑에 영국의 퇴직연금은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그리고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네스트연금. 네. 근데 요 이름 나오면 영국이구나. 그 맨 밑에 달라게 보시면 EET 방식이구나. 끝. 독일 같은 경우에는 5번째, 6번째 줄에 보시면 리스터연금. 리스터연금은 가입자와 고용주 기여금,
정부 보조금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납부된다. 즉, 가입자가 납입하고 있으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 정액으로 준다라는 거죠. 추가 납입으로. 예. 정부에서 돈 더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넣어준다. 또 호주, 슈퍼애누에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슈퍼애누에이션 있고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슈퍼애누에이션은 다른 선진국의 사적연구가 달리 TTE 방식이다. 세금 띄고 비과세. 그 다음 1번. 일본 연금 같은 경우에는 후생연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세 번째 줄에 기업연금으로는 적격퇴직연금하고 후생연금, 기금. 그 다음에 DBD CB 또 운용한다. 그래서 바로 밑에 전통적으로 퇴직 일시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다. 근데 이제서부터는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세 번 내려가서 보시면 CB 방식도 도입이 돼 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EET 방식이다. 뭐, 그 정도만 봐주세요. 그 정도만 봐도 많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제도 관련해서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앞쪽에 나와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고, DB. 운영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진다. 납입 금액이 비확정이죠. 불확정이죠. 납입 금액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 왜? 운영 결과에 따라서 적립금의 수준이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는 뭐가 결정이 되어 있다? 급여 수준이 확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누가 선호한다? 대기업 근로자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DC. 운영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진다? 근로자가 진다. 사업주는 뭐만 해결해주면 된다? 납부하는 금액만, 기여금만 해결해주면 된다. 기여금은 확정되어 있다. 그렇죠? 기여금이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 기여형이에요. 급여 수준은 모르겠다. 그죠? 운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누가 그럼 선호하느냐? 회사가 언제 퇴직금을 내가 못 받을지 모르는 회사들. 그럴 때는 매번 넣어주는 게 낫잖아요. 내 통장에다가.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선호하거나 내가 운영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선호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는 두 개 짬뽕 시켜놓은 B형제도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IRP. IRP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갈라진다. 기업 IRP가 있다. 10인 미만 근로자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하는 제도다. 그 다음에 퇴직 IRP. 있죠? 통산형 IRP라고 얘기하는 퇴직 IRP가 있고, 적립 IRP가 있다. 자, 통산형 IRP는 퇴직하면서 내가 돈을, 퇴직 일시금을 넣어놓는 거다. 이연 퇴직 소득이라고 얘기하죠. 퇴직금을 넣어놓는 거다. 그러니까 이연 퇴직 소득이다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세금이 이연된 퇴직 소득. 원래가 우리가 퇴직금을 받게 되면 세금을 띄고 퇴직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IRP에다 집어넣을 때는요, 세금을 돌려줘요. EET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을 인출할 때까지는 안 띈다라는 거지. 인출할 때 띄어. 그러니까 돈을 넣어놓는 거니까 세금을 돌려줘. 세금을 안 띄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연된 거지. 뭐가? 퇴직소득세가. 퇴직소득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이다. 라고 해서 이연 퇴직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들어간다.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본인 기여도, 본인 돈도 넣을 수 있다. 그쵸? 협약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적립 IRP는, 내 돈만 들어간다. 사용자 돈은, 그러니까 기업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는 기업에서 넣어준 거고, 내 돈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계정의 형태에 따라서 또 못 들어가게 해놓는 것도 있고, 그거는 뭐 형편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된다. 요게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를 했었던 핵심적인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그 퇴직연금의 전신 또는 아직 퇴직연금이 시작되기 전에서부터 있었던 퇴직금 제도. 퇴직금을 알아야 퇴직연금을 아니까. 퇴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급여 제도 중에서 퇴직 일시금 제도인 퇴직금. 퇴직금의 지급 조건을 보게 되면 근로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1년 이상 계속 근속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근속기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1년에 한 달치라고. 예.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사업주분하고 이렇게 계약하면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복지후생 잘해주시는 대신에 퇴직금은 안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각서 쓰고서 인감 찍고 인감증명 첨부해도 그건 효력 없어요. 그래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퇴직금은. 그래서 강행 규정이에요. 퇴직금 지급하는 규정.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이고요. 지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이제 퇴직금 제도가 다 넘어와 있죠. 사인 간의 계약이 우선함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뭐 이런 계약서 써도 소용없다. 퇴직급여는 무조건 받는다. 그래서 포기각서 효력이 없다. 근로자는 누구냐? 맨 위에 줄에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그건 다 근로자다. 그래서 바로 밑에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다 근로자다. 그래서 그리고 단 해서 근로자 아닌 경우 있는데 4주간 평균에서 일주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이긴 해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그래서 1년 이상으로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제 계산해 주겠죠. 뭐 1년 6개월 근무했다고 2년으로 쳐주는 건 아니고요.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계산해서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군복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 사규에 삽입하게 돼 있으면 하는 거고요. 안 하게 돼 있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 사유. 맨 밑에 줄에 퇴직 사유도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징계해거든. 면직이 된 자도 어쨌든 퇴직금을 지급한다. 우리 가끔가다 그런 거 보도자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천하의 나쁜 짓을 한 것 같아.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그 사람 퇴직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퇴직금을 줘야 된대. 그럼 그런 사람 퇴직금까지 주냐고 뭐 이렇게 공분 사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런 사람 무슨 공무원 연금까지 지급하느냐고. 근데 그 규정상 지급하게 돼 있는 건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만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퇴직금에 대한 산정 기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퇴직금을 줍니다. 평균임금이라는 게 나오죠, 밑에.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내가 20년 근무했잖아요. 만약에. 그럼 요 기간서부터 소급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근로자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예.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요 일수로 나눈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평균임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급여. 그래서 연공서열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지날수록 급여는 높아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야, 퇴직금 제도가. 근데 연봉제 같은 경우엔 이건 여기가 높았다가 여기가 낮았다가 여기는 아예 깎일 수도 있잖아요, 봉급. 이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DC형이 낫죠. 그때마다 퇴직금 쌓아주는 거. 그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DB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왔다 갔다 할 땐 DC형이 좋은 거고, 연봉제나 이럴 때는 이런 거 같은 거. 평균임금은 어쨌든 이런 거다. 그러니까 최종 요때 기준으로 따진다. 그래서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는 통상임금으로 하고 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갖고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게 살짝 달라요. 임금에 포함되고 안 포함되는 게 살짝 다른데 그것까지는 우리 교재 범위는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신경 안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다?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못하면 통상임금 수준까지는 맞춰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지급 방법.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걸리는데요. 직영연금법에서 보면 우리 계속 5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직영연금법상의 퇴직급여의 청구권은 5년. 근태법상은 3년, 직영연금은 5년. 갑자기 여기 직영연금이 들어가 있느냐? 헷갈리지 말라고 집어넣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퇴직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퇴직금의 형태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퇴직연금 쪽에 해당하는 부분 쪽에서, 직영연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5년, 근태법과 관련된 퇴직금은 3년. 퇴직금은 요거 잘 나오죠.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합의해서 연장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퇴직금 체불을 원인으로 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체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해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그 사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러면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도산인 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도 최우선 변제된다. 대부분의 채권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가 되는 게 이거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중간정산. 세 번째 줄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지금 현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지예요. 이유가 뭐냐면 퇴직금 중간정산 옛날에 풀어놨더니 그걸 가지고 중간중간에 돈 필요할 때마다 가부 형식으로 갖다 쓰시더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퇴직할 때 또는 퇴직 후 노후 생활에 상당히 부담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이런 경우 외에는 하지 못합니다라고 정해놨어요. 그게 밑에요. 그래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도 아래 조건 외에는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안 됩니다. 가불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중간정산 요건이 있고요. 뒤에 가서 우리가 퇴직연금 세부적으로 배울 때 보면은 중도 인출 요건이 있고 담보 제공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배울 땐 또 부득이한 경우에 인출 조건이 있거든요. 이게 비슷비슷한 것들이 겹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무주택자여야 돼요. 무주택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 근로자 전세 보증금. 근데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 번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 여기 무주택 상관없이 근로자나 부양가족의 질병 6개월이에요. 뒤에 가다 보면 이제 3개월짜리 나옵니다. 그럼 헷갈릴 거예요. 6개월. 그 다음에 개인회생 절차 결정 받은 경우, 그리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 요거 중요하죠.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 등을 통해서 나이나 근속 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근속연수가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급여가 올라가지만 일정 기간 되면 당신 퇴직하실래요? 아니면 근무 기간을 연장시켜줄게 급여를 좀 내리실래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급여를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면 이 기간에 퇴직금 지급하게 되면 퇴직금이 확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이제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켜주고 또는 DC형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해서 소정근로 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일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 시간에 따라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무슨 얘기예요?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임금은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그 기간에 대상이 되면 그 전에 퇴직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중간정산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5번, 6번, 7번은 전부 다 어떤 경우예요? 임금이 감소될 위험이 있는 경우엔, 즉 퇴직금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땐 미리미리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주택구입이나 이런 거 말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중간정산의 효력,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한 이후에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에서 새로 계산한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요 기간에 요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으면 여기서부터 다시 퇴직금 따진다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또 따지면 안 되잖아. 정산해놓고, 그쵸? 다만 승진이나 이런 거는 내가 여기 10년 근무했고 15년 되면 승진하기로 돼 있었다 라고 돼 있었는데 10년 만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고 여기서 다시 15년 따지지는 않아요. 이런 조건들은 처음부터 따져주는데 퇴직금 지급 조건은 바뀐다라는 거죠. 새롭게 계산한다. 그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10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임금 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임금 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까지 소급하게 되더라도 노사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중간정산 금액은 소급된 걸로 다시 계산할 의무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퇴직금 중간정산 여기서 했어. 자, 퇴직금 중간정산 하려면 여기서 3개월치 따져서 평균임금 계산해서 이제 근속기간 곱했겠죠. 그러고 나서 노사 합의에 의해서 그거 지나서 요때쯤에 요 기간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뭐 임금 인상률을 바꿔줬어요. 그러면 요때 퇴직금 중간정산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손해본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감안해달라. 이거 안 된다라는 거지.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용자하고 협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했으면 몰라도 아니면 그건 소급 적용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자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계산 문제가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은 계산 문제가 나오진 않고 퇴직소득세와 관련돼서는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퇴직소득세는 이게 결집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20년 근속했잖아요. 20년 근무했으면 20년 근무한 기간 요때 퇴직금을 일시에 받잖아요. 근데 퇴직소득세는 누진과세거든요. 그래서 누진과세다 보니까 퇴직금이 많아지면 세금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누진과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누진과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속연수를 갖고 조절을 해요. 근속연수별로 나눠서 매 1년 단위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형태로 이제 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보면 이제 요거 먼저 기억을 하시고서 이제 볼게요. 자,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해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세금을 띈다.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그러면 일단 세금 띄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IRP에다 넣게 되면 이거 IRP에다 집어넣게 되면 퇴직금을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퇴직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이 아니고 지급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근로자 명의의 IRP, 통산형 IRP에다 입금하면 원천 징수된 퇴직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그 다음에 IRP에서 인출할 때까지
여기 운용하는 것도 당연히 세금 안 띄죠. 그랬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세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걸 보면 옆에 공식에 보시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환산급여 마이너스 환산급여별 공제액 이렇게 돼 있죠. 그 환산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봤더니 퇴직금을 받으면요. 퇴직금을 받았어요. 퇴직금을 받으면 그 퇴직금 받은 것 중에서 근속연수에 대한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해 주듯이 고생했으니까 이거만큼은 어쨌든 세금 안 떼겠습니다라고 공제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 금액에 대해서 12를 곱해요. 이건 그냥 곱하는 거야. 세금 많이 받으려고. 그리고 이게 근속연수만큼 누진돼 있으니까 근속연수만큼은 나눠줘요. 근속연수만큼. 기간만큼. 그러면 근속기간만큼 나눠줬으니까 이게 만약에 10년이면 10으로 나눠주니까 1년당 금액이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1년당 금액처럼. 그렇죠? 그렇게 환산급여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환산급여에 공제를 해줘요, 또.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저거는 계산하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환산급여에 공제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환산급여에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환산급여액을 공제를 해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급여 계산이 되잖아요. 급여 계산이 되고 나면 다시 이제 나누기 12. 12를 그냥 곱했으니까. 그리고 곱하기 이제 근속연수. 왜? 이건 어차피 그 1년치만 내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줘요. 이런 틀이에요, 틀은. 그러니까, 그냥, 이런 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110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줄에, 자,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먼저 과세 대상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공제하고 그 다음 환산급여를 산출한다. 그 다음에 환산급여 산출해서 환산급여에 대한 공제를 또 해주고 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 스토리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근속연수 빼고 다시 공식에 보면 12를 곱해서 근속 기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부분. 그래서 환산급여를 뺀다. 이 부분. 그 다음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렇게 계산한 거에 여기 나와 있죠. 그렇게 계산한 거에 곱하기 나누기 12. 왜? 그냥 곱했으니까. 그리고 나눴으니까 곱하고. 그렇게 다시 환원시켜 주게 되면 된다.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환산 산출세액을 산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먼저. 세금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산출세액에 근속연수 나누고, 근속연수 곱하고, 12로 나누고, 뭐, 요렇게 계산한다. 제가 이제, 요거는 그냥 시험에 안 나오니까, 크게 안 나오니까, 크게 계산한 거고, 그쵸. 예, 요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올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퇴직소득에서는 기억하실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근속연수 감안한다. 환산급여 공제 감안한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이 퇴직급여는 IRP로 이체한, IRP에다 넣게 되잖아요. IRP에다 넣게 되면 이걸 갖고 이제 일시금으로, 만약에 이걸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럼 세금 도로 다 떼요. 세금 100%. 원래 떼기로 했던 세금 다 떼요. 그 이연퇴직소득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연퇴직소득 과세대상 세금을 다 띱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금으로 받는다. 연금으로 받으면 10년까지는요, 70%만 떼어요, 세금을. 그러니까 30%가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1년 차 이후에는 여기를 60%만 떼어요. 세금을. 그러니까 40%가 절세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거 그거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5, 6줄까지 쫙 적혀 있잖아요. 그게.
거기 맨 밑에 줄에 보시면은 퇴직소득에 대해서 산출된 이연퇴직소득 100%, 즉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인출하는 게 일시금 인출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 다 띄는 거고요. 연금 외 인출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또 지겹게 또 몇 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기억하세요. 연금의 인출, 즉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 다 띈다. 원래 봐주기로 했었던 거죠. 여기다 집어넣고 연금 받으면 세금 좀 덜 띄기로 했었던 거 그냥 다 띈다. 연금으로 받는데 10년까지는 70%만 띈다. 30% 싸게 해준다. 11년 차 이후엔 60%만 띈다. 40% 싸게 해준다. 근데 교재가 하나 틀렸죠. 거기 보시면. 그래서 퇴직급여 수령 방법에 보면 11년차 초과라고 돼 있죠. 거기 11년차서부터 받는 거예요. 이후. 초과가 아니고 박스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산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공식을 보면 이연퇴직소득의 산출, 이연퇴직소득 산출세액은 원래 받고자 했던 퇴직소득세가 100이었다. 100이었는데 예를 들어 지급받는 만약 과세대상이 100이다. 1000이다. 근데 지금 만약에 받는 게 100이다. 지급받은 이연퇴직소득이. 그러면 여기서 계산하면 10 나오죠? 그렇죠? 10% 요거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연퇴직소득 산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곱하기 70% 또는 곱하기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세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원래 100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10만큼, 100만큼 1000에 대해서 100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100 정도 10분의 1 인출했으니까 그것만큼에 해당하는 세금만 우선 띄겠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일부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공식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살펴볼 부분들은 저런 거예요. DCDB가 뭔지 IRP가 뭔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울 거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운용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 다음에 어느 게 확정이 되어 있느냐. DB 같은 경우에는 받는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였고 DC는 사용자 부담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IRP는 따라가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됐었고,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 조건에 보면 근로자가 뭐냐, 임금을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다 근로자다 라는 부분, 중간정산 조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나하나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에다 넣게 되면 EET 방식 적용이 된다라는 거,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환산급여액 부분하고 근속연수 공제 부분을 적용한다라는 거. 그죠? 공식은 제가 두루뭉실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시면 알 거고요. 그 다음 이연퇴직소득의 과세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이연퇴직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일시금. 그러니까 정해진 기준대로 안 타면 세금 도로 다 떼는 거고, 연금으로 살 때 10년 차는 70%, 11년 차서도 60%. 이게 새로 바뀐 거니까. 이 부분 기억하셔라. 요것도 계산하는 거 하나 정도 공식이 있죠, 위에. 그 공식 하나 정도는 혹시 나오면 풀 수 있을 정도. 그죠? 이거는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거니까 계산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DCDB IRP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